고금소총과 야담. 염라대왕의 부탁을 들어준 처사. 황해도 연안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처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이 나서 방에서 완침에 기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졸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라대왕의 명으로 그대를 잡으러 왔다. 라고 하며 쇠사슬로 목을 메어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수십 리를 가더니 이윽고 높은 담장으로 두른 커다란 궁전에 도착하였습니다. 귀졸들이 안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또 한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담장 안에는 하늘에 닿을 듯 높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 대문 앞에 다다르니 다시 귀졸이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마당에 이르러서 처사를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위를 쳐다보니 왕처럼 보이는 사람이 옥좌에 앉아 있고 양옆으로 그를 모시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바삐 움직이는 궁인과 군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왕의 외모는 무척이나 무시무시하였는데 명령하는 것 또한 위압적이었습니다. 처사는 등에 식은땀이 흘러 감히 올려다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관리 한 명이 단 앞에 서서는 명령을 전할 준비를 하였고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살던 곳은 어딘가? 그대의 이름은? 나이는 몇 살인가? 직업은 무엇인가? 한치도 숨김없이 이실직고 하라. 그러자 처사가 겁에 질려 대답하였습니다. 제 성은 아무개이며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나이는 몇 살이고 황해도 연안에서 몇 대째 살고 있습니다. 성품이 무지하고 목매하여 특별한 일을 못하였습니다. 평생 들은 얘기가 자비심을 품고 기도하면 지옥을 면한다 하여 염불하거나 호시하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았나이다. 관리는 이를 듣고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와서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단상으로 가까이 다가오시오. 그대는 잡혀올 사람이 아닌데 이름이 같아서 잘못 잡혀왔어. 이제 가둬줬어. 처사는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관리가 다시 왕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인세에 있을 때의 집이 한양의 어느 지역의 어느 동네에 있느니라. 그대가 돌아가거든 내 집의 말을 전해주었으면 한다. 내가 여기 온 지 오래되어 도포가 아주 낡았으니 내 가족에게 새 도포 한 벌 지어서 보내달라고 하여라. 부디 잊지 말고 그렇게 해주면 아주 고맙겠다. 그러자 처사가 대답하였습니다. 전하께서 그리 명하시니 반드시 분부 받들겠나이다. 그러나 저승과 이승이 다루오니 제가 말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믿지 못할 것이 걱정이 옵니다. 명하신 그대로 말을 전하겠으나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어찌하오리까. 증거로 삼을 심표가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되겠나이다. 왕이 대답하기를 그대 말이 참으로 옳도다. 참으로 오라. 내가 인세에 있을 적에 사용하던 옥관자 하나가 가장자리가 깨졌는데 이것을 사기 3권에 숨겨두었다.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일절 모르는 일이니 이를 전하면 믿을 것이다. 처사가 답하기를 그 정도면 충분하겠나이다. 그러나 새 도포를 만들면 이를 어떻게 전해드리오리까? 왕이 대답하였다. 제사를 지내고 도포를 태우면 짐에게 올 것이네. 그러자 처사가 하직 인사를 올렸고 왕은 두 귀졸로 하여금 호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사가 밖으로 나오며 귀졸에게 옥좌에 앉으니가 누구인지 물으니 귀졸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염라대왕이신데 성은 박자이시고 함자는 우자되시오. 큰 강에 이르자 귀졸들이 처사를 강으로 떠밀어 넣었고 처사가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 하였습니다. 병이 나아 한양에 가서 그 집을 찾아 조심스레 이름을 알아보니 다름 아닌 박우의 집이 맞았습니다. 박우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사가 염라대왕의 아들을 보려 하였으나 문지기가 들여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붉은 문 앞에서 기약 없이 기다렸습니다. 날이 저물자 집 안에서 늙은 종이 나왔는데 그 종에게 집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하였고 종이 집주인에게 말을 전하더니 잠시 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니 주인으로 보이는 두 양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사를 앉히고는 누구인지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물었습니다. 처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황해도 연안에 사는 처사입니다. 무슨 날에 죽어서 저승에 갔다가 두 분의 춘부장을 배웠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두 양반이 이를 조금 듣더니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고 크게 화를 내며 처사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허수아비처럼 생긴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와서 그런 말을 짓거리느냐. 요망하기 짝이 없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내쫓거라. 두 양반이 종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처사가 거듭 간청하여 말했습니다. 내게 증거가 있으니 들어보시오.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 쫓아내시구려. 두 양반 중 하나가 이르기를 도대체 무슨 증거가 있다고 그러는가. 그러자 처사가 옥관자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두 양반은 이를 듣고 놀라서 찾아보니 과연 사기 3권에 그 옥관자가 있는 것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잃어버려서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정가를 사실로 받아들인 그들은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채의 여자들도 처사를 청해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포를 만든 후 날을 정해 영전에 제사를 지내고 도포를 태웠습니다. 제사를 지낸 지 사흘 후 처사와 박씨 일가 모두의 꿈에 염라대왕이 나타나서는 도포에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처사는 그 집에 오래 머물며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그 집안의 은인으로 왕래하였습니다. 박우는 상공 박점의 증손자입니다. 벼슬을 지내는 동안 강직하고 공정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해주의 좌수를 지낼 적에 혈령과 분쟁이 있었는데 나중에 박우가 옳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내가 해주에 있을 때 진사 최유첨이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귀신 잡은 모인 영남 땅에 무관을 지냈던 이만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덩치가 크고 힘이 장사였으며 용맹하기가 사자와 같았습니다. 그는 눈이 시퍼렇고 표정이 무시무시했습니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겁이 대체 뭐냐? 하루는 그가 자기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천둥벼락이 내리쳤습니다. 그러다가 커다란 불덩이가 집 안으로 굴러들어오더니 대청마루와 방안, 부엌과 행랑채를 휘젓고 다니기를 수차례 거듭하였습니다. 타오르는 듯한 불에서 소리까지 요란하게 나니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만지는 대청마루에 태연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죽을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벼락을 두려워하랴. 잠시 후 불빛이 집 앞에 커다란 느티나무에 부닥치더니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그러자 비도 그치고 천둥벼락도 멈췄습니다. 이만지가 가족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니 모두 기절해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가족들을 살려놓았으나 그에 모두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만지는 한양에 올라왔고 위장에 임명되었다가 얼마 후 함경도 북부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둘째 부인을 데려가서 정착하였습니다. 그의 전임자는 모두 귀신으로 인해 죽었는데 모두 관사에 있을 때 화를 입었으므로 여염집을 대신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만지는 겁이 없는 사람이라서 옛 관사를 수리하게 한 후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의 부인은 안방에 있었고 그는 동원에 불을 켠 채 홀로 있었습니다. 밤 이경쯤 되자 뭔가가 안채에서 나오는데 마치 나무의 검은 보자기를 씌운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윤곽도 흐릿하고 명확한 모양도 없었는데 통통 튀어오더니 이만지 앞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둘이 더 나왔는데 첫 번째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귀신 셋이 이만지 앞에 한 줄로 앉았는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만지는 점점 물러나다가 벽에 부딪혀 더는 물러날 수 없게 되자 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놈들은 누구냐? 무슨 귀신이길래 감히 내 관청에 찾아와 이렇게 몰려드느냐? 하소연이나 탄원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네, 들어주마. 가운데 있는 귀신이 대답하였습니다. 배고파라, 배고파라, 배가 아주 고파. 이만지가 대답하기를 배고프다고.
좋다. 음식을 듬뿍 차려줄 테니 물러가 있거라. 라고 하고는 예전에 배운 주문을 외우며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었습니다. 귀신 셋이 이를 두려워하자 이만지는 갑자기 주먹을 쥐고 첫 번째 귀신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잽싸게 피하여 마루를 대신 치는 바람에 손을 다쳤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소리쳤습니다. 간다, 가. 손님 대접이 이게 뭐냐. 그리고는 즉시 방에서 나가더니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이만지는 소를 잡아 이 귀신들에게 제사상을 거나하게 차려주었습니다. 이후로는 귀신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귀신의 화를 입어 죽는 것은 귀신이 악해서라기보다는 사람이 귀신을 두려워한 까닭이 큽니다. 함경도 북부지방에서 죽은 사람이 많으나 용감한 사람은 칼이나 주먹으로 괴물과 귀신을 무찌르고 살아남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두려워했다면 그들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두 여인과 밤을 새다. 김수익은 한양 토박이로 1624년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1630년 별시에 급제하였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선조를 남한산성으로 호종하였습니다. 그는 척화론자로서 화의가 성립된 후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동중서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중국인입니다. 그는 한때 학문에 매진하기로 하고 3년 동안 자기 방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시절에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를 방문했는데 밖에 선 채로 동중서에게 말하기를 오늘 비가 올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중서가 답하기를 그대가 여우가 아니라면 살쾡이가 둔갑한 것이렸다. 썩 물러가거라. 그러자 그 사내는 즉각 도망쳤습니다. 그가 이를 알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나무에 사는 새는 바람이 언제 부는지 알고 땅에 사는 짐승은 비가 언제 내리는지 안다. 살쾡이는 무심결에 자기 정체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전제주 목사 김수익은 한양 남대문 안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한문을 공부하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배고픔을 느낀 그는 아내를 불러 밤잠을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밥 몇 개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구워서 갖다 드릴까요? 김수익이 답했습니다. 좋소, 갖다 주구려. 하인도 잠든 시간이라 마땅히 불러서 시킬 사람이 없어서 아내가 직접 부엌에 들어가 불을 피우고 밤을 구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수익은 아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수익에게 줄 밤을 구워 바구니에 담아왔습니다. 김수익은 밤을 맛있게 잘 먹었고 먹는 동안 아내는 책상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김수익이 고개를 들어 살피니 그의 아내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군밤을 담은 바구니를 손에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등잔불 아래에서 두 여인을 바라보니 둘이 아주 똑같이 판박이었습니다. 두 아내도 서로를 바라보더니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람. 당신 도대체 누구야? 김수익은 군밤을 또 받아서 옆에 내려놓고는 두 아내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아내는 오른손으로, 두 번째 아내는 왼손으로 굳게 쥐고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수탉이 울었고 동력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른손에 잡힌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아프니까 좀 놔줘요. 그러면서 몸부림쳐 벗어나려 했으나 김수익은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잠시 난동을 부리다가 바닥에 쓰러진 부인이 갑자기 살쾡이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수익이 놀라서 얼결에 손을 놓자 살은 문틈으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단단히 잡지 못해서 살을 놓쳤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왕의 그림. 김유는 지방 현령의 자제로 1596년에 문과에 급제하였습니다. 1623년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왕위에 옹립한 인조반정에 성공하여 정사공신으로 책록되었고 후일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162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났다가 진압된 후 김유가 이괄의 추종자들을 주살하였습니다. 1648년
향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조가 말년에 손자들을 불러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게 시켰습니다. 당시 인조는 어린 소년이었는데 말 그림을 그렸습니다. 선조는 이 그림을 이양복에게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이양복이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이 그림을 김유에게 주었습니다. 김유는 이를 가져가 자기 집 벽에다 걸어두었습니다. 왕자 시절에 인조가 궐 밖으로 나와 길을 가다가 비가 와서 길 옆에 있는 집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계집종이 나와서 밖에서 비 맞지 말고 들어오시라 청하였으나 인조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간청에 못 이겨 사랑채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벽에 말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인조가 자세히 살펴보니 어릴 적에 자기가 그렸던 그림인지라 어찌하여 이 그림이 여기 있는 것인가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때 김유가 들어서니 그들이 만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인조는 비를 피하다가 초대받아 들어온 사연을 말하고는 벽에 걸린 말 그림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김유가 왜 묻는지 물으니 인조가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내가 어릴 적에 직접 그린 그림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안채에서 마련한 주안상이 들어왔습니다. 김유는 아직 이 손님의 정체를 몰랐고 갑자기 화려한 주안상을 준비한 것이 의아했습니다. 인조가 떠난 후 김유가 아내에게 낯선 손님에게 어찌 그런 진수성찬을 준비하였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하기를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임금님이 오셔서 우리 집 문 앞에 서 계신 것이었사옵니다. 꿈에서 깨어 이를 되새기는데 마침 종이 와서는 누군가가 대문 앞에 서 있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밖을 내다보니 세상에 제가 꿈에서 뵌 바로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 대접해드렸던 것이죠. 김유는 곧 그 손님이 누구였는지 알아챘고 그날 이후로 인조의 충실한 지지자가 되어 훗날 인조반정의 공신이 되기에 이릅니다. 인조가 훗날 왕위에 오른 후 사적으로 김유에게 어디서 그 그림을 얻었는지 물으니 김유가 대답하기를 백사 이양복에게서 얻었사옵니다. 그러고 나서 김유는 이양복의 아들을 불러 이 그림을 어떻게 얻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대답하기를 선조 대왕께서 말년에 제 부친과 함께 손자분들을 부르시고는 부친께 어린 대군 마마들의 서화를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부친께서는 흥미롭게 보셨는데 태상왕 전하께 옵서는 그중 말 그림 하나만을 하사하셨습니다. 그 그림에는 버드나무에 메인 말 한 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유는 그림을 하사한 것에 담긴 뜻을 눈치챘고 이양복이야말로 인조의 옥립을 지지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유가 사람이 승평의 지사를 맡았는데 이 지방의 끝자락에 한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친척은 나이가 거의 100세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의 아들이 관아를 찾아와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김유가 이를 허하고 어떤 사유로 온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대답하기를 매우 중요한 것을 사또께 아뢰기 위해 왔사오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객이 많사오니 이따가 저녁에 다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떠난 후 다시 노인의 아들이 찾아오자 사또는 하인에게 물러가라 하고 찾아온 까닭을 물었습니다. 객이 말하기를 제 부친께서는 매우 연로하였사오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매우 강건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은 자식인 저희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시기를 잠시 낮잠을 자고 싶구나. 그러니 방문을 닫고 모두 나가 있거라. 부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는 물론 당부하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부르시거나 문을 열라 하시지 않길래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결국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만 이게 어찌된 노릇인지 부친께서 커다란 돼지로 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놀랍고도 황망하여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짐승이 요란하게 꿀꿀거리며 밖으로 나가려고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황급히 문을 닫고 난 다음 다 같이 상의했습니다. 저희 중 어떤 이는 저 돼지를 지금 그대로 방에 두고 살펴드립시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장사를 지낸 다음 돼지를 묻어버립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저 무지한 촌민에 불과하여 이러한 기이한 경우를 맞이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사또를 뵙고 조언을 구하러 왔사오니 부디 이 경악스러운 사태를 심사숙고하시어 부디 저희에게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청하나이다. 김유는 이를 듣고는 한참 동안 고민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병괴는 내 일찍이 들은 바조차 없도다. 본관 또한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여 어떤 방도가 최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네의 춘부장이 변신하신 것은 틀림없으니 죽기 전에 묻는 것은 아니 될 일이다. 그러니 장례를 치르는 것은 포기하라. 그리고 또한 이제 사람이 아니게 되었으니 집안에 두는 것도 옳지 않다. 자네 말로는 그 짐승이 도망가려 하였다 하였으니 숲이나 산의 동굴 같은 곳에 지내는 것이 마땅하리라. 본관의 견해로는 자네가 그 돼지를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 이 고을의 깊은 산 인적 드문 곳에 풀어주는 것이 옳음이로다. 그러자 아들은 이 현명한 조언을 받아들여 사또가 충고한 대로 돼지를 깊은 산으로 데려가 풀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복을 입고 곡을 하며 부친의 옷으로 장사를 지냈고 부친이 변신하는 것을 본 날을 기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귀신덕의 장원급제한 선비. 이 이야기는 고려 시대의 일입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먼 지방에서 길을 떠난 어느 선비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산길을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 옆의 칡덩굴에서 재채기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선비가 말에서 내려 고삐를 묶고 귀 기울였습니다. 다시 재채기 소리가 들려 살펴보니 바로 옆 칡덩굴의 뿌리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종에게 명의 땅을 파도록 하였습니다. 종이 땅을 파자 해골이 드러났는데 해골에는 흙이 가득했고 칡뿌리가 콧구멍을 파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칡뿌리로 콧구멍이 근질거린 귀신이 재채기한 모양이었습니다. 과거를 치르러 가던 선비가 이를 가엾게 여기고는 해골을 맑은 물에 씻은 다음 종이에 싸서 다시 원래 묻힌 자리에 묻었습니다. 선비는 음식상을 차려 제사까지 지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의 꿈에 어느 백발의 노선비가 나와서는 정중히 절하고 감사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전생에 지은 죄로 인해 타고난 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고 자손도 대가 끊겼어. 내 육신은 사가서 흙이 되고 해골만이 남았으니 그대가 오늘 칡덩굴 밑에서 발견한 바로 그 해골이요. 칡뿌리가 콧속을 파고드니 간지럽기 그지없어 재채기를 멈출 수가 없었다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오늘 그대가 지나가면서 나를 딱히 여겨 친절하게도 깨끗한 곳에 묻어주며 제사상까지 차려주었어. 그 은혜가 태산보다 높으니 부모님 은혜와 다름없어. 내 혼백이 비록 완전치는 않으나 그대의 은혜에 보답할 방도를 찾아 신통을 발휘해 보았어. 그대가 마침 과거를 치르러 가는 길이니 내일 그대에게 과거 시험의 형식과 주제를 알려주겠어. 답은 오원절구로 쓰되 오는 봉이요. 그리고 주제는 삼봉우리와 여름 구름이요. 내 이미 그대를 위하여 시를 지었으니 그대가 이를 적는다면 장원급제는 떼어놓은 당상이요. 시는 다음과 같소. 백일이 중천의 소순이 부우는 봉우리를 이루었도다. 산승이 저 봉우리에도 절이 있나 모르니 하기 소나무가 보이지 않음을 한탄하더라. 그러나 구름에서 치는 번개가 나무꾼의 도끼 같으니 천둥 소리는 산사의 종소리로다. 그 누가 산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랴. 황혼역에 바람을 타고 두둥실 떠나가네. 이렇게 시를 읊은 노선비는 읍하며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놀라며 꿈에서 깨어났고 이윽고 개경에 이르렀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니 과연 귀신이 예견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귀신이 일러준 시를 적었고 과거에 장원급제하였다고 합니다. 사냥꾼 임경업. 임경업은 조선의 유명한 장군으로 1628년 병자호란 때 크게 활약하였습니다. 그는 오늘날에도 조선의 여러 지방에서 추앙받고 있습니다. 임경업 장군은 젊은 시절 달래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사냥을 즐겨 늘 말타기와 활쏘기를 연습하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월락산에 사슴 사냥을 나갔습니다. 임경업은 칼만 지니고 걸어서 사슴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사냥에 열중하다 보니 태백산까지 갔다가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어두워서 길도 보이지 않고 사방이 낭떠러지나 절벽인 듯하였습니다. 길을 잃어 어쩔 줄 몰랐는데 나무꾼을 만나 길을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반대편의 절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에 집이 있어. 임경업이 이를 듣고 산등성이를 넘어 건너갔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니 커다란 기와집이 보이는데 주변에는 다른 집이 없었습니다. 대문으로 다가갔으나 쥐죽은 듯 조용하고 컴컴한 것이 아무도 없는 듯하였습니다. 버려진 빈집이 분명하였습니다. 산속을 온종일 헤맨 터라 임경업은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미심쩍어 보이는 것이 도깨비 같은 것이라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누군가가 방문을 열더니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자고 갈 거요. 밥은 먹었어. 임경업이 보니 집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임경업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고프오. 그러자 그 사내가 벽장을 열어 술과 고기를 꺼내주었고 임경업은 배가 몹시 고파서 음식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앉아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잠시 후 나무꾼이 일어나서 다시 벽장을 열더니 큰 칼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임경업이 물었습니다. 칼은 왜 꺼내시오? 날 죽일 셈이요. 나무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오. 하지만 오늘 볼만한 일이 생길 터이니 겁먹지 말고 나랑 같이 가지 않겠소. 임경업이 말했습니다. 물론 나는 하나도 겁나지 않소. 나도 보고 싶구려. 마침 때는 한밤중. 나무꾼이 손에 칼을 들고 임경업을 데리고 가는데 문을 여러 개 지나서 한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연못에 불빛이 아른거리는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연못의 한가운데에는 높은 누각이 솟아 있었고 그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각 위에서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닫이문에 비치는 그림자로 두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못 오른편으로 다른 누각이 보였는데 근처에 커다란 나무가 있어 나무꾼이 임경업에게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거든 허리띠로 형장을 나무줄기에 묶어서 잘 매달려 있도록 하시오. 임경업은 그 말대로 나무 위에 올라 몸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곳에서 살펴보니 나무꾼이 훌쩍 뛰어 누각에 착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금세 누각 위로 올라갔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며 웃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무꾼이 한 잔 마시더니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자, 그럼 내기를 걸었으니 이제 해보자고. 그러자 상대가 답했습니다. 그러지. 그러고는 두 사람이 일어나서 입구로 나오다가 허공으로 풀쩍 뛰어오르니 둘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한참 동안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와 불꽃만이 번득거렸습니다. 임경업이 나무 꼭대기에서 이를 내려다보니 모골이 송연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 쿵 하고 뭔가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승리의 함성도 들렸는데 나무꾼의 목소리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닭살이 돋았습니다. 한참을 지나서야 겨우 몸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임경업이 나무에서 내려오니 나무꾼이 다가오더니 그를 옆구리에 끼고는 누각으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누각에는 머리카락이 뭉게구름 같은 미녀가 있었습니다. 칼싸움 전에 들은 여자의 목소리는 비통에 젖어 있음이 분명하였으나 지금은 슬픔과 눈물을 추스른 모습이었습니다. 나무꾼이 여인에게 거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요망한 것, 너 때문에 훌륭한 사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느냐. 그리고는 임경업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름대로 담력과 용기가 있으나 이런 세계를 접하기에는 부족하구려. 내가 이 여인과 이 집을 그대에게 줄 터이니 속죄인 세상과 작별하고 이곳에서 여생을 평화롭고 조용하게 보내도록 하시오. 임경업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에 본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알고 싶으니 부디 알려주십시오. 듣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나는 저작거리의 범인이 아니라 산중의 무법자요. 나는 도적인데 도적질로 부를 이루어 이런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집이 있고 집마다 미녀가 있고 산의 진미를 갖추었어. 그런데 뜻밖에도 이 계집이 나를 두고 딴 남자를 만난 것이요.
그리고는 둘이서 나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남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정말 죽어 마땅한 자는 그 남자가 아니라 이 계집이요. 그러니 이 집을 가지시오. 그리고 이 계집도 데려가시구려. 그러나 임경업이 물었습니다. 죽은 남자는 누구입니까? 어디 살던 사람입니까?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참으로 자질이 뛰어났지만 한양의 남대문 안에서 담뱃잎을 잘라 팔며 소박하게 살던 친구였어. 여기에 자주 찾아왔고 나도 이를 알던 터였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기 전까지는 모른 척 눈 감아 주었어. 일이 그리 되어 처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그놈을 죽이고 싶은 생각은 결코 없었어. 나무꾼은 이 말을 하고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타깝고 슬프구나. 내가 재능이 넘쳐 장차 위인이 될 일을 죽이고 말았구나. 형장도 용감하기는 하지만 세상에 업적을 남길 정도는 못 돼요. 형장은 반쪽짜리밖에 못 될 명을 타고났어. 헛된 꿈을 꾸지 마시오. 형장이 발버둥 쳐봤자 세상에 이름을 남기진 못할 것이오. 그러니 내 말대로 하시오. 이 여인과 집을 취하시오. 그러나 임경업은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 나무꾼이 물었습니다. 왜 못한단 말이오? 형장이 취하지 않겠다면 이 계집에겐 죽음뿐이오. 그러니 여기서 단판을 짓고 말겠소. 그리고는 칼을 휘둘러 여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그가 임경업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결심이 정그러하니 내막을 수 없구려. 그러나 사나이가 앞길을 헤쳐나가려는데 칼을 쓸 줄 모른다면 무력한 신세가 되어 적의 잡이나 구해야 할 것이오. 나와 같이 머무르며 배우도록 하시오. 내가 형장에게 검술을 가르쳐 주겠소. 그리하여 임경업은 엿새를 머물며 검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